왜 나는 잠깐 눈을 붙였떴다 싶으면 곧바로 소변이 마려워 깨어나게 되는 게 끝까요? 이 질문은 아마도 60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밤, 가족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에 한 번쯤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익숙한 피로감만 남아있는 그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며 나이가 들면 잠을 온전히 자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느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면 수면은 잘게 끊어지고 다음날 아침 몸은 더 피곤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만 되어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전날 밤처럼 또 여러 번 깨어나야 할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통증은 없지만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경우 이 상태가 심각한 질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 몸이 매우 조용하게 겪는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처음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에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단 5초면 충분합니다. 밤중에 깨어나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설명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 혹은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야간뇨를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일부로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몸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들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에게 밤은 몸이 깊은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누워있는 동안 몸속의 체액은 다시 재분배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다리나 하체에 모여있던 수분이 서서히 혈액순환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부드럽게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예민해진 신경계에서는 이를 방광이 찼다는 신호로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소변의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느낌이 보통 따끔거림이나 뚜렷한 불편함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벼운 자극이지만 잠에서 우리를 깨우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서둘러 움직이게 되면 신경계는 오히려 더 경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은 밤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야간뇨는 반복되기 쉬워집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문제의 핵심이 몸이 망가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신호에 대해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확한 순간에 아주 짧은 조정만 해주어도 몸은 스스로 진정되어 본래의 휴식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67세 남성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낮 동안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며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고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만 하면 그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밤에 수면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최소 2~3번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막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요의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따끔거림도 없었지만
아주 분명한 충동이 있어 더 이상 잠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녁 시간 이후에는 물을 적게 마셔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저녁 식사 후 거의 물을 마시지 않으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입이 마르고 다음날 아침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 검사도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방광과 신장 모두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단지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소변 자체가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몇 번이나 일어나야 할까? 잠에서 깰 때마다 그는 늦을까봐 급하게 몸을 일으켰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그 뒤로는 다시 잠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문제가 단순히 소변의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 시간에 몸과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는 아주 작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신호 하나를 잘못 처리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심각한 병 때문이 아니라면 왜 밤만 되면 계속해서 소변이 마려운 걸까? 그 답은 60세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에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변화들 말입니다. 젊을 때에는 신경계와 방광이 비교적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방광이 정말로 찼을 때에만 요의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특히 60세 이후에는 내장 기관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몸 안의 압력이나 체액의 흐름에 작은 변화만 생겨도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평소보다 더 이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밤에 우리가 눕게 되면 낮 동안 다리와 하체에 축적되어 있던 체액이 다시 혈액순환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경보에 민감해진 신경계에서는 이러한 이동을 방광이 찼다는 신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변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고령자의 수면은 대체로 더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서 전달되는 아주 미세한 신호 하나만으로도 뇌는 쉽게 깨어납니다. 일단 잠에서 깨면 요인은 더 또렷해지고, 깨어남, 화장실, 다시 잠들기 어려움이라는 반복적인 순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밤을 경계해야 할 시간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 결과 요의 신호는 점점 더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야간요가 항상 심각한 기능 저하의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이르게 활성화된 반사 반응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를 올바른 방식으로 조정해주기만 해도 몸은 충분히 다시 더 안정적인 휴식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야간에 느끼는 요의가 대개 너무 이르게 활성화된 반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둘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몇 초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다시 잠들 수 있을지 아니면 밤새 깨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지를 결정합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나타나는 즉시 습관처럼 벌떡 일어나기보다 정확히 5초만 멈추세요. 누워 있다면 침대 위에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미 앉아 있다면 가만히 앉아 두 발을 바닥에 가볍게 닿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몸에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5초 동안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합니다. 천천히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신 뒤 아랫배 근육을 아주 가볍게 잠시 조였다가 곧바로 풀어주세요. 조이는 힘은 느껴질 정도면 충분하며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전 과정은 몇 초에 불과하지만
몸이 방금 보낸 신호를 다시 이해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초 후에 처음보다 요의가 덜 급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느낌이 부드러워졌다고 하고, 어떤 이는 당장 일어나야 할 만큼의 충동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분명히 줄었다면 그대로 다시 누워 쉬고, 여전히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면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몸의 공황 반사를 끊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늦을까봐 급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심박을 빠르게 하고 신경계를 긴장시켜 오히려 요일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처음 몇 초의 반응만 바꿔도 이 순환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5초 대응법은 밤에 특히 적합합니다. 안전하고 밝은 조명이 필요 없으며 도구도 필요 없고 침대 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며칠만 적용해도 밤에 깰 때의 긴장이 줄어들고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횟수도 점차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이 소변을 참는 요령이 아니라 몸이 너무 이르게 보내는 잘못된 신호를 진정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몇 초의 여유를 주면 밤에 더 차분하게 반응하는 법을 서서히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야간요가 오래 지속되면 60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감각적으로 스스로 방법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 중 상당수는 오히려 밤에 몸의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래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3가지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 저녁 이후 물을 완전히 끊는 것. 많은 사람들은 물을 적게 마실수록 밤에 소변이 덜 마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 기관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밤에는 이러한 불균형이 신경계를 자극해 수면을 얕게 만들고 요의가 더 이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중의 입마름과 갈증은 뇌를 더 각성시키며 그로 인해 수면이 쉽게 끊어집니다. 물을 참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추가적인 부담만 줍니다. 두 번째 실수, 요의가 있을 때 억지로 참는 것. 어떤 사람들은 밤중에 깼을 때 소변이 마려워도 가만히 누운 채 참으면 그 느낌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참으려는 과정에서 복부와 골반 부위의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이는 뇌로 더 많은 자극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경계는 방광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요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잘못된 반사를 학습하게 됩니다. 즉, 밤만 되면 긴장하고 불편한 감각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밤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 움직이는 것. 늦을까봐 걱정한 나머지 잠에서 깨자마자 급히 벌떡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압을 갑자기 변화시키며 신경계를 높은 경계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몸이 이렇게 강하게 깨워지면 요의는 더 급박하게 느껴지고 이후 다시 잠들기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에 서둘러 움직이는 것은 어지럼증이나 낙상의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이 3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몸은 밤에 긴장하는 반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사가 반복되면 야간요는 단순한 일시적 생리 현상이 아니라 쉽게 끊기 어려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이 실수들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은 밤이 되었을 때 몸이 다시 더 평온하게 쉬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야간요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문제는 더 이상 일시적인 불편이나 불쾌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밤중에 반복되는 각성은 전반적인 건강에 조용하지만
광범위한 영향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이 잘게 나뉘면 뇌와 면역계의 회복에 필요한 깊은 휴식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총 시간이 크게 줄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낮 동안의 각성도와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쉽게 피로해지고 짜증이 늘며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영향은 기억력과 반사신경입니다. 고령자에게서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늦춥니다. 일정 기억하기, 책을 읽을 때의 집중, 보행 중 반응과 같은 간단한 일들조차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요가 잦아진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는 매우 또렷했던 사람들마저 스스로를 좀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위험은 밤중 낙상입니다. 졸린 상태에서 여러 번 일어나야 하고 조명이 약하며 혈압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지럼증과 균형 상실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한 번의 낙상만으로도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 부위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긴 회복 기간과 다양한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밤에 신경계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은 혈압과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다시 눕는 변화가 밤새 여러 차례 반복되면 심장과 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미 혈압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야간요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며 조기에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 신호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면과 안전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야간요를 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렇지만 과도한 불안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야간요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방광이나 신장을 생각합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흔히 방광이 약해졌거나 신장이 나빠졌거나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시각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고령자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많은 경우 야간요는 하나의 단일한 증상이 아니라 여러 신체 시스템이 동시에 관여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이는 수면, 신경계, 혈액순환,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어떻게 서로 조율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이 연결고리들 중 하나만 균형을 잃어도 방광에 뚜렷한 손상이 없더라도 밤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훨씬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강하고 명확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되며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요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밤 시간 전체의 휴식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광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대응 방향도 쉽게 잘못됩니다. 물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소변을 참으려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야간요를 하나의 종합적인 신호로 바라보면 몸이 쉬는 방식, 신경계가 이완되는 과정, 그리고 낮 동안의 습관들까지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요소들까지 말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야간요가 어떤 한 부분이 망가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임을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고령기에 더 적합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개선 방향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면이 예전만큼 깊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여전히 규칙적이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도 충분하지만 작은 소음 하나, 몸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야간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깊은 잠에 들어가면 뇌가 신체에서 올라오는 중요하지 않은 신호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요인은 잠을 깨울 만큼 강한 자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고령자에게서는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지고 뇌가 아주 작은 신호에도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방광의 압력에 아주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뇌는 이를 일어나야 할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뇌가 한번 깨어나면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은 즉시 더 분명해집니다. 이때 실제로 소변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몸은 침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냅니다.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는데 이는 수면 주기가 이미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수면은 점점 더 얕아지고 야간뇨와 불면 사이의 악순환이 서서히 형성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순환 속에서 야간뇨는 단순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진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이 얕을수록 뇌는 더 쉽게 깨어나고 자주 깨어날수록 수면의 질은 더 떨어집니다. 방광 문제에만 집중하고 수면의 질을 함께 살피지 않으면 야간뇨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이해하면 야간뇨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몸과 뇌가 더 깊고 안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령자에게서 야간뇨가 더 쉽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활동들, 예를 들어 심박수, 호흡, 소화, 그리고 방광의 활동까지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에는 몸이 깨어 있고 빠르게 반응해야 하므로 교감신경이 더 많이 작동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에는 원래 이 역할이 점차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느려지며 각 기관이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전환 과정은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습니다. 밤에도 교감신경의 활동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몸은 가벼운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뇌는 쉽게 깨어나고 심박수는 완전히 느려지기 어려우며 방광을 포함한 내장 기관에서 오는 신호들이 과도하게 증폭되기 쉽습니다. 아주 미세한 요인조차도 자율신경계에 의해 즉각 반응해야 할 긴급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깼을 때 특별히 불안하거나 통증이 없음에도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익숙한 메커니즘에 따라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자율신경계는 밤을 경계해야 하는 시간으로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야간뇨는 점점 더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직 깊은 휴식 상태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밤에 자율신경계가 보다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면 야간뇨와 함께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역시 자연스럽게 서서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야간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종종 주목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루 동안 몸속의 수분과 체액이 어떻게 분포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밤마다 여러 번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할까?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 답은 밤이 아니라
이미 낮 동안에 일어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낮 동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고 활동량이 적으면 체내의 일부 체액이 다리와 하체 쪽에 서서히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개 매우 경미하여 눈에 띄는 부종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밤에 누워 잠자리에 들면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 체액은 다시 혈액순환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체액이 혈액으로 재유입되면 신장은 체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을 여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저녁에 물을 추가로 마시지 않았더라도 밤에 생성되는 소변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고령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지 즉각적인 질병의 신호는 아닙니다. 특히 이 과정이 얕은 수면과 민감해진 신경계와 동시에 일어날 경우 요인은 더 이르고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전적으로 방광에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낮 동안 축적된 체액을 재정리하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야간뇨를 보다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녁물 섭취를 제한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하루 전체의 활동량, 생활 자세, 그리고 체액의 순환 방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조정되면 밤에 신장과 방광에 가해지는 부담 역시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이 야간뇨를 겪을 때 저녁 시간만을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원인이 이미 낮 동안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밤이 되면 몸이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을 특정 시간대에 몰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바쁘거나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낮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오후나 저녁에 한꺼번에 보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몸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수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물 섭취를 제한하더라도 하루 후반에 마신 수분만으로도 밤에 신장과 방광에 충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가벼운 일을 하면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액이 하체에 쉽게 축적됩니다. 밤에 누워 잠자리에 들면 이 체액이 다시 혈액순환계로 돌아오면서 수면 중 소변량 증가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잘 인식되지 않는 습관은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입니다. 낮잠은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밤에는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 소변이 마렵다는 가벼운 신호 하나만으로도 뇌는 즉시 각성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낮 동안의 지속적인 심리적 긴장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걱정이 많거나 생각이 많고 정신적인 압박이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장시간 활성화됩니다. 밤이 되어도 몸이 완전히 이완 상태로 전환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방광을 포함한 내장 기관의 신호들이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움직임을 소홀히 하는 습관도 야간뇨가 지속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무거운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걷기, 다리 스트레칭,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이 부족하면 체액 조절과 신경 반사 조정에 필요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즉각적으로 야간뇨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누적됩니다. 낮 동안의 작은 생활 요소들을 하나씩 인식하고 조정하기 시작하면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밤에 느끼는 요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야간뇨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절 가능한 생리적 반응과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신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이해하면 고령자는 과도한 안일함과 불필요한 불안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요가 서서히 시작되어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배뇨 시 통증이나 따가움, 발열, 비정상적인 피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생리적 변화, 수면의 질 또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 리듬, 자율신경의 균형, 밤에 대한 반응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호전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동반 증상이 나타난다면 60세 이상에서는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야간요와 함께 배뇨 시 통증, 따가움 또는 화끈거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요로 감염이나 다른 염증성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증상이 젊은 사람처럼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기간 내에 야간요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밤에 한 번 정도였는데 최근 몇 주 사이 두세 번 이상으로 늘어났고 생활 습관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는 뚜렷한 다리 부종, 호흡 곤란 또는 비정상적인 피로가 야간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심혈관계나 신장 기능과 관련될 수 있으며 동시에 나타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야간요는 더 큰 건강 상태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뚜렷한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또는 지속적인 피로가 야간요와 동반된다면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한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를 미리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중대한 질환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한 상태에서 생활 습관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올바른 치료 방향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령자가 이러한 주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더 주도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야간요를 혼자 참고 견디거나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지낼 필요도 없어집니다. 야간요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방광이나 저녁물 섭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몸이 어떻게 휴식하는지, 신경계가 어떻게 이완되는지, 체내의 체액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낮 동안의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의 한순간만을 처리하고 이러한 기본 요소들을 놓치면 이 상태는 쉽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5초 응급 대응법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불편한 순간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야간요를 보다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에서 노화된 몸에 더 잘 맞는 일련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대를 조정하고 낮 동안 가벼운 움직임을 늘려 다리의 순환을 돕고 무엇보다도 저녁에 자율신경계가 실제로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효과가 큰 구체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공유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입니다. 목표는 야간요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깊이 잠들고 깨어나는 횟수를 줄이며 밤이 될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야간요로 자주 깨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같은 연령대의 분들이 혼자 참고 견디지 않도록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몇 번이나 깨어나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실제 필요에 더 가까운 답변을 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돌보는 일은 곧 장기적인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나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일